안녕하세요. 오늘은 논술을 이제 처음 접하는 교직 논술이라는 시험 과목을 위해서 처음으로 논술 쓰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도 역시 3가지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논술에 필요한 사고 패턴이 있다. 우리가 정보 처리 이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억을 쉽게 용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건 결국은 인출을 위한 것이었죠. 그것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억의 전략이다 라는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거기에서 조직화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직화는 크게 절편화와 범주화로 나뉘었었고요. 바로 이게 논술에서 요구하는 사고의 패턴입니다. 자, 기억에 용이하게 만드는, 기억과 인출을 용이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했었는데요. 논술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은 결국은 이러한 사고 패턴이 필요합니다. 논술과 면접, 심층 면접이라는 것이 1차와 2차 시험의 과목이 각각 있는데요. 이 2가지는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보통 논술 쓰기를 줄여서 말로 하면 심층 면접의 답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심층 면접도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프닝이 있고 또 마무리하는 클로징 멘트가 있고요. 중간에는 핵심적으로 물어본 것에 대해서 항목들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논술이 너무 지겨울 때는 논술을 가지고 심층 면접처럼 말하기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2가지 공통점이 바로 이러한 사고 패턴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유가 사실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식, 그러니까 글을 쓰도록 요구하는 방식, 채점을 위해서, 그리고 말하는 방식이 결국은 이러한 항목을 나열하거나 범주를 나누어서 말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자, 2번째는요. 너무 많은 주제들, 내용들을 우리가 암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1차 시험의 용어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확장된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너무 많은 내용을 내 머릿속에 정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2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너무 많은 자료라는 것, 그리고 이 절편화가 범주화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가 작년에는 작년 시험에는 시도교육청이 사실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받았어요. 선생님들,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의 참여를 받아서 직접 그 시도교육청별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공유해보는 그런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교육청이다. 그러면 그 아래 교육 비전이 있고 교육 지표, 교육 정책이 있단 말이에요. 정책의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정책의 방향에는 또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면접에 또 이건 합격생 선생님들이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한판 요약 자료인데 다음 선생님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라고 하고 저에게 공유 주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인성교육의 어떤 항목에서 여기에서 항목을 또 나누셨고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항목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정리는 제가 교육과정 공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방법 중에 하나인 너무 상세하게 기록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나 요약을 해서 결국은 이렇게 조직화의 내용인 절편화와 범주화를 함으로써 한판 요약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러한 식으로 보면서 사고하는 패턴을 익숙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면접은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내용을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누구나 저러한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논술도 사실 사고의 패턴에서는 저와 비슷합니다. 다만 1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굳이 저렇게까지는 모든 자료를 요약을 하진 않지만 논술 쓰기부터 이러한 사고 패턴을 익혀두면 면접에서도 훨씬 빠르게 습득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편화라는 것은 여러 내용을 덩어리로 나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청킹이라고 부르는 방법이죠. 청킹이라고 써있는 초콜릿을 사보면 이렇게 깍둑 썰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분 나누어서 썰었다라는 의미처럼 이렇게 항목들을
덩어리로 묶어서 나누어 놓음으로써 기억이나 답변을 즉 인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범주화는 세부적으로 항목이 디테일하게 이제 하위 항목으로 많이 들어가야 될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범주화를 해서 시각화해서 우리가 암기를 하잖아요. 그 용어 도표에서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뿐이고 사실은 기능적으로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방금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 동료장악, 교사론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동료장악이라는 이제 큰 틀은 결국은 3위 범주가 장악의 형태라는 것이 있었어요. 조금 더 날카롭게 써볼까요? 장악의 이제 형태, 유형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상위 범주에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이 쭉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료 장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이 큰 틀에서 비교하는 것은 동료 장악이 이러한 어떤 국가가 지원하는 컨설턴트가 나오는 컨설팅 장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상급자가 있는 그런 임상 장악 형태, 옛날에 그런 형태가 있었던 그런 장악이라든지 큰 틀에서 비교되는 포인트가 확실히 나오기 위해서 큰 틀에서의 비교를 위해서는 또 이러한 범주화가 필요하죠. 근데 동료 장악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그 안에 동료 장악을 이제 실행하는 방법들이 좀 뚝 나온단 말이에요. 동료 코칭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협의학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항목들은 결국 위에서 구분했던 공통점인 수평적 관계에서 오는 어떤 편안함 대신 유의점은 이 협력적 관계가 깨지면 효과성이 미비하다라는 거. 그런 공통점이 이 아래 범주로 내려오면 공통적으로 다 해당이 되죠.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이러한 범주화식의 어떤 사고 패턴을 갖는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이 큰 틀에 비교면 가장 큰 틀에서 차이점이 빨리 비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큰 틀에서 내려왔을 때 공통적인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빨리 하나 꺼내고 장점을 만약에 막 3가지로 쓰라고 해요. 그러면 공통적인 장점, 동료 장악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에서는 공통적인 장점을 빨리 꺼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방법이 만약에 3가지 또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의 또 구분 지점에서 나와야 되는 장점이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고 패턴에서 정말 중요한 사고 패턴입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됐채요. 전체적으로 다 나열식으로만 생각을 하면요. 문제에서 답을 써내는데 상당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 불리해질 경우에는요. 논술은 만약에 내용 점수가 15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이렇게 불리해진 사람이 항상 점수가 빠질 수 있는 1, 2점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논술 문제를 구성하는 문제 방식 자체가 바로 이렇게 큰 틀에서의 공통점을 뽑고 이 안에서의 차이점에서의 장점을 뽑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사고를 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1, 2점이 빠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고 패턴은요. 논술 문제를 빠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올바른 답을 빠르게 인출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사고 패턴이고요. 이것을 잘 익혀둔 선생님은 면접도 빠르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또 받아들이기보다는 물론 내용 정리가 아까 그 한판 요약본처럼 필요한 영역이긴 한데요. 그래도 이러한 사고 패턴을 가지고 확실히 정립한 사람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처음에 설명드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1년을 공부해도 이런 식의 사고를 하지 못하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우리가 내용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 풀어낼 수 있는 그 내용 점수 15점 안에서 대략적으로 내용을 잘 안다라고 하면 12점에서 13점은 내용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채워질 수 있는 점수예요. 근데 이런 사고 패턴이 불리하게 작용을 할 때는 1, 2점이 반드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사고 패턴은 1, 2점을 위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럼 저는 한 18점을 논술 제 목표를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신다라면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빠진다라는 것이고요. 이 사고 패턴이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데 가장 유리하니까 요거를 항상 가정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항상
측면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이거를 면접에서도 얘기하고 논술에서도 얘기하거든요. 그 측면을 나누는 사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도 나중에 배울 텐데요. 유창성과 융통성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엔 있을 수 있어요. 유창성은 그냥 가지수가 많이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사고 패턴은 융통적인 사고와 유창한 사고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지수를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거 5개 쓰시오, 뭐 효과 5개 쓰시오, 3개 쓰시오, 필요성 이런 것들은요, 그 내용 공부를 하면 일단 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사고 패턴은 다른 측면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융통성을 같이 가져가야 가능해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빨간색 하면 생각나는 것을 다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지울게요. 지저분하니까. 아이고. 아주 쉽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왜 이렇게 잘 안 지워지죠? 빨간색하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모두 이야기해보세요. 뭐 10개를 이야기해보세요.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빨간색을 예를 들어서 먹는 걸로만 빨간색을 뭐 10가지를 얘기했어요. 20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니면 뭐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걸로 20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측면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먹을 거에서 몇 가지, 그리고 우리의 신체에서 몇 가지, 뭐 그리고 또 자연물에서 어떤 꽃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는 거에서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측면을 다르게 생각해서 10가지를 얘기한 사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뛰어난 게. 그래서 이렇게 측면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고 패턴이 제가 말씀드린 이 사고 패턴, 즉 조직화해서 절편화 범죄를 다할 수 있는 것, 요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공통적으로는 범주화를 할 수 있으면 당연히 절편화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사고 패턴을 가지고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으면 좋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용어 도식이나 서술형 캘린더가 이런 식으로 작용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차차 해나가시면 돼요.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요. 내용을 공부하고 내용이 켜켜이 쌓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낮은 단계의 목표 지점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논술에서 처음부터 이거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내용을 차차 쌓아가고, 그리고 반복을 이제 뭐 기출로도 하고, 다시 이제 서술형 캘린더로도 다시 돌아오고, 내가 혼자 복습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자료들을 시각화하면서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시각 자료를 보고 구술을 해보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된다. 그냥 일방적으로 백지 쓰기를 하는 것은 이런 사고 패턴에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의 방법을 몇 가지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논술에서 필요한 사고 패턴을 익히자.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자입니다. 두 번째, 논술의 공부는 결국은 2가지다. 자, 이 2가지라는 것은요, 논술의 형식 그리고 논술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논술의 내용이라는 건요, 우리가 1차 공부에서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1차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결국은 논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논술의 내용 어떻게 쓰느냐, 무엇을 쓰느냐라고 했을 때요, 어떻게 쓰느냐가 처음에는 더 낯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논술식의 문단을 구성하는 법, 문장을 쓰는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고, 처음에 낯설기 때문에 괜히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오히려 갖춰 놓는 걸 확실히 하면 점수를 잃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괜한 실수를 이렇게 익숙해져서 그냥 잘 쓸 수 있는 것도 괜히 실수를 해서 점수가 이렇게 채점이 어려운 방식으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논술의 형식, 그래서 이 문단 구성과 문장을 구성하는 방법은요, 강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독학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더라도 참고 서적을 보시면 충분히 그것을 보면서 익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무조건 익숙하게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써보는 연습을 직접 해보셔야 돼요.
논술은요, 직접 써보지 않으면요, 늘지 않아요. 강의를 듣는 물론 모든 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도 특히나 말하기와 글쓰기는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해서만 늘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절대로 천재적으로 뭘 할 수 있지 않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건 시간을 들여줘야 된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려면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바로 말하기와 글쓰기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것은 연습을 하시라. 처음에는요, 논술의 내용을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은 그 모든 1차 공부의 공부를 다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사론과 부모 교육이 이제 줄을 이루는, 그리고 개정 누리과정 이런 것들이 줄을 이루는 논술의 내용을 아직 다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내가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처음엔 뭘 연습해야 되느냐? 논술의 형식을 가지고 따라 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논술의 형식은 이런 거구나. 두 갈식으로 이렇게 문단을 끊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첫째, 주도성이다. 그리고 뒤에 뒷받침 문장을 쓰는 거구나. 왜 이렇게 쓸까?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채점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내용을 내가 쓸 수 있는 게 없을 때 형식을 따라하면서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를 잘 연습을 해 두십시오. 그러면서 나중에 내용을 쓸 수 있을 때 차차 적용을 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은 처음에는 낯설지만 오히려 익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왜냐면 그냥 너무 간단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방식이 이제 중요합니다. 다만 문제에 따라서 이 문장을 구사할 때 그 논점에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내가 이 문장의 기본 패턴을 적어 놓고 형식을 잡아 놓고 거기에 내용을 넣는 연습을 나중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장의 형식을,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문제를 풀 때 순서는 내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문단에서 요구하는 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장 적합하게 보여주는 문장 패턴을 써두고 첫째, 둘째, 셋째를 모두 다 이 문장 패턴에 넣어서 쓰시는 연습을 하십시오. 왜냐면 이거는 자주 일어나는 실수에서 점수가 감점되는 경향이요. 문장 패턴을 바꾸면서 감점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문장 패턴을 바꾸면 그 논리 구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아직은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려도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간쯤에 선생님들의 실제 사례, 제가 참석했던 사례를 가지고 이런 실수가 그래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을 이렇게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중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두 가지를 좀 나누어서 연습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사고 패턴. 근데 교재를 보시면 문제 유형을 몇 가지로 나누어 놓거든요. 뭐 개념 정의형이라든지 문제 해결형이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거기에 꼭 그걸로만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볼게요. 방이 있다, 집이 있는데요. 이 논술이라는 큰 집이 있는데 여기에 방을 나눠 놔요. 개념 정의형,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여유롭게 확장해서 채점이 되는 이런 개방형, 이런 식으로 방을 좀 나눠 놓는다라고 하면요, 이 방에 나누어서 내가 사고를 하면, 아까도 그 범주형이라든지 조직화해서 사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의 내용을 다 안다라고 해서 사고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이렇게 방을 나누어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넣으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좀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나누어서 그 공간 안에 무언가를 넣어서 공부하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공부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논술은 처음에 낯설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문제 유형을 굳이 나눈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나누어야만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요. 이 방을 나누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조금 더 수월하고 판단을 조금 더 빨리빨리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를 보실 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잠깐 딴 얘기를 다 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형식도 결국은 어떤 집의 구조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쓸 수 없더라도 형식을 갖춰서 쓰는 걸 따라해 보면서 연습을 해두세요. 자, 그리고 논술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개정누리과정 혹은 교사론 혹은 아동복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시험의 영역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교육과정 쪽으로도 요즘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교수학습 이론이라든지 교육과정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술의 영역으로 많이 이제 추가가 되고 있는 경향이고요. 옛날에는 교사론으로만 거의 출제가 되고 논술의 내용은 결국은 논술의 주제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예를 들어서 반성적 사고 이렇게 대주제가 있고 그걸로 그냥 다 내는 거예요. 옛날 문제를 보면 그래요. 근데 요즘은 대주제 안에서 부가적인 주제를 좀 껴넣어서 이렇게 내기 시작하게 15점 배점으로 이제 논술의 내용 점수가 좀 늘었던 해가 있어요. 2017년이었나? 그때부터 주제가 좀 큰 주제, 그리고 부가적인 주제가 좀 늘어났습니다. 안전교육, 그리고 건강, 이 교사론과 부모교육이 메인 주제이긴 한데 그것에 좀 부가적인 주제가 어느 과목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의 내용은 결국은 1년 동안 완성시켜 가는 거다. 이렇게 약간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요. 논술의 형식을 일단 지금 처음부터 할 수 있는 건 논술의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재를 보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수업을.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주제는요. 꾸준함으로 감 지키기. 이런 사례가 진짜 많거든요. 물론 논술 점수에서 많이 떨어져도 이 교육과정 점수로 극복하고 합격이 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진짜 합격 수기에도 많습니다. 이 논술이요, 공부를 별로 안 하고 사실 그냥 썼는데도 19점, 처음에 19점, 20점이 나와버리는 선생님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그걸 믿고서 갔다가 갑자기 15점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간신히 이거 그 다음 선생님들을 위해서 방심하지 마라 이렇게 합격 수기 써주시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아슬아슬한 점수에 걸렸다라면 이 논술 점수가 내가 잘 나왔었는데 그 다음에 안 나와서 갑자기 그 커트라인에 못 미친 선생님들은 이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연히 19점, 20점 나오는 경우가 논술은 정말 있거든요. 그리고 논술이 아무래도 채점이 약간 더 개방적으로 되는 편이에요. 그 교육과정에 비해서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줄거리고 하다 보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문장의 패턴까지 완벽하게 보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어떤 선생님들은 더 타이트하게 볼 수 있고 그쵸? 이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채점자의 성향에 따라서 더 타이트하게 보는 사람이 있고 더 개방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논술 점수라는 것은 우연히 잘 나올 수 있는 영역인 건 맞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1년을 열심히 나의 시간과 노력을 걸고 공부를 하는 시간들인데 그렇게 안일하게 준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방심하지 말자. 겸손함과 꾸준함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1차 합격한 선생님, 1차 합고 최불합한 선생님들이 다시 공부할 때 논술을 좀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은 기본 이론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 제가 항상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사람 일이 그렇지만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겸손함과 꾸준함은 나를 지켜준다 라는 것을 믿으시고 논술에서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내가 써보는 것을 3월은 어렵더라도 4월 이후로 미루지 마십시오. 6월 돼서 여름 돼서 안 써봤는데 어떡하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이 간혹 계신데요. 논술은 무조건 써보면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해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를 일찍 맞자. 그래서 논술이 정말 쓰기 싫다고 하세요. 그리고 특히 유아교육과의 어떤 성향상 막 이렇게 구조적인 글쓰기를 그렇게 성향상 즐긴다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매를 먼저 맞자. 그렇지만 이것은 반드시 시간을 투자한 만큼 반드시 잘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냥 너무 부담 가지지도 마시고 일주일에 하루에 한 타임 정도는 꾸준히 그냥 시간을 들여서 시작을 하십시오. 강의만 듣는 걸로는 절대로 써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처음에 대략적으로 좀 이런 건가? 라고 파악을 하시기 위해 강의를 좀 들으시거나 아니면 독학 가시면 책을 좀 보시다가 4월부터는 무조건 더 미룰 수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3월부터 하시면 좋고요. 4월은 더 미룰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써보세요. 꼭 써보세요. 처음에는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점점 단축돼서 여름부터는 그 60분이라는 시간 안에 시간 분배하는 것까지 이제 연습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쭉 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국한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요. 이게 인생과도 관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한계가 꼭 나의 한계다. 유명한 철학자가 한 이야기인데요. 시험에서는요. 정말 이 어휘력이다 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나의 사고 패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어휘력이 뛰어난 사람은 이해력도 좋고 적응력도 뛰어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풀어내는 적응력도 뛰어나요. 그래서 문제를 무조건 많이 푼다만이 답이 아니라 결국은 그 어휘력을 쌓아가면서 그러면서 공부라는 것이 쌓이면서 결국은 그 단계, 시기에 적절하게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에서는 처음에는 뭔가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이 어휘력이라는 것, 말하기, 글쓰기라는 것은 반드시 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나랑 서서히 친해지는 친구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